제가 뭐 특별히 거래소에 대해 악감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모르죠. 지금 코스피 지수 나오는데 이게 지금 몇 분 지연돼서 나오는 건지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죠. 불신. 이게 문제죠. 그죠? 사실. 이런 시스템 문제는. 자, 거래소가 이걸 계기로 해서 전화위복으로 삼아서 정말 더 끝내주는 시스템, 전산 시스템으로 쫙 업그레이드 하기를 또 바라봐지 않겠습니다. 저 소장님, 2분기 GDP 7.5% 나왔다고 해가지고, 기대에 부합했다 해가지고 어디 장에 확 가라앉다가 다시 또 확 떴거든요. 자, 이 부분부터 잠깐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7.5% 기대치에 부합했다. 어떤 메시지를 좀 우리가 읽을 수가 있을까요? 네, 외형상으로 보면은 7.5%라는 건 시장 예상치를 부합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경기 연착륙의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면을 좀 쳐다봐야 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요 측면에서는 투자가 계속 위축이 되는 모습인데요. 이번에 고정자산 투자는 5월달, 6월달 두 달을 보더라도 20%가 아니라 19%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앞으로 중국은 투자 주도의 경제 성장을 못한다는 의미가 여기 포함되고요. 또 한 가지는 생산 측면에서 보면은 2차 산업, 특히 제조업 부분의 위축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 대신 서비스 산업이 제조업보다는 빠른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이제 세계의 공장이 아니라 세계의 소비 시장으로서 변화가 지금 그 경제 지표에서 바로 나온다는 점이죠. 특히 중국과 관련해서는 지표를 보실 때 성장률을 전년 동월 대비나 아니면 전기 대비로 이렇게 보시는 측면이 있는데요. 추세적으로 경제 그 전환점을 찾으시려면 전 분기 대비로 잡으셔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전 분기 대비해서 1.7% 성장했는데요. 네. 1분기가 1.6%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중국 경제가 바닥을 쳤다고 확인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앞으로 중국 정부가 여러 가지 경기 연착륙, 그다음에 구조조정을 위한 여러 가지 카드를 좀 시급히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리고 있는데요. 문제는 중국 정부가 지금과 같은 투자 주도의 성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겪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중국은 GDP 성장률 볼 때 분기 대비 예. 이렇게 보는 게 추세를 때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아까 그 그래프를 보니까 자꾸만 그게 좀 이렇게 아래로 향하는 거죠, 그죠? 성장률 자체가 전 분기 대비를 보면 그래서 이게 뭐 바닥을 확인하고 이렇게 다시 뭐 나이키든지 뭐든지 유든지 유자형이든지 좀 이렇게 회복된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은 아직은 어렵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만 경착륙 우려는 조금 완화됐다 이런 말씀도 조금 이제 어차피 이제 기대치에 부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지적도 좀 해주셨는데, 자, 이 소비 세계의 어떤 공장이 아니라 세계의 소비 시장이다. 중국이 이렇게 하고 있다. 말씀도 해주셨어요. 자, 기대되는 게, 부양책, 과연 이 하반기에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이거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네, 지금 최근에 중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양책들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방 지도자들이 6월 달서부터 7월 초까지는 지방 시찰을 갑니다. 이로 인해서 성시에 도착해서 그곳 책임자들하고 경제 형세 좌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유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정부 당국자들이 여론을 살피기 위해서 흘리는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도 간을 보기 위한 정보들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정보가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바로 반영이 되면서 앞으로 하반기에 이런 정책이 나올 거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런 간 보는 정책이 베이징에서 7월 중순서부터 경제연구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형성이 된 다음에 베이다허라고 하는 휴양지에 가서 하반기 경제정책과 관련된 부양책을 어떻게 살필지를 지도부들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현재는 이런 간보는 정책이기 때문에 간보기 국면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중국 정부는 앞으로 지난 2008년과 같은 4조 유엔과 같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은 쓸 수가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썼을 경우에 투자 중독층에 빠진 지방정부라든지 기업들이 계속 투자를 나설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재고 조정이 더 늦어지면서 부실 채권이 발생하는 후유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과 관련해서 금융정책 기조를 완화시켜야 되겠지만 현재 중국의 M2 증가율, 광의 통화라고 하는 M2 증가율이 6월 달에 14% 증가했는데요. 이는 올해 목표인 13%를 웃돌고 있는 수준이고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신용 부분과 관련해서 그 위축을 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금융 정책보다 그다음에 재정 정책보다 아무래도 중국 정부는 구조 조정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당장 중국 정부가 지금 거론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중서부 지역 10곳에 신용 도시화와 관련된 그 정비 계획을 발표하는 정책, 네. 그다음에 새로운 엔진을 육성하는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 산업, 그리고 전자 상거래 같은 소비 정보와 관련된 산업들을 육성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보다도 그 장기적으로 봐선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인 악재가 많은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대출 금리도 규제하지만 이 규제 하한폭을 이제 없앤다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권들 같은 경우에는 이자 수익이 줄어드니까 어려움에 처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석탄이나 철강 같은 구조 그 공급 과잉됐던 산업들 같은 경우에 구조조정을 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 경제까지도 좀 악영향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화끈하고 대규모의 어떤 부양책을 기대하기보다는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소규모 그 재정 정책, 그다음에 경제 금융 개혁 이걸 통해서 급속한 그 통화량 증가 이런 것들을 막고 그러면서 좀 적시적소에 필요한 그런 어떤 그 부양을 하겠다, 이런 취하겠다 이런 정책들이 이제 하반기 이제 부양책으로 좀 이제 유력시 된다, 무게가 실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서부 도시 10곳 신형 도시와 정비 계획 이런 것만 봐도 뭐 대단히 어떤 그 정비 이런 거는 조금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와중에 이제 자꾸만 그 규제, 특히 이제 금융 개혁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부동산 시장이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시다가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중국의 부동산 시장의 현 주소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거를 한번 좀 이제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여기 보니까 우리 소장님이 그 70개 도시 평균 가격치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게 뭐냐면 신규 주택 판매 이런 거거든요. 한번 좀 이걸 보시면서 도대체 이 중국의 부동산 버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심각한 건지 아니면 일부 대도시에 국한된 건지 아니면 정말 좀 치유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정말 좀 이게 상당히 좀 버거운 그런 그 과제가 될 것인지 그런 것들도 한번 좀 짚어봐 주실래요? 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 집값 10곳을 찾는다면 그 중에 7곳이 그 중국이라 그럽니다. 그만큼 중국의 부동산 가격은 이미 상상 이상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일선 도시를 보면은 그 대도시의 그 아파트들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 집들이 그러니까 창문에 불이 켜지지 않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중국에선 부유층들, 그 다음에 부패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차명으로 이제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데요. 일부 그 경찰국장 정도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190채씩 뭐 갖고 있다가 걸리기도 했다 그럽니다. 또한 그 중국에서는 이런 그 부패와 관련해서 새 정부 들어서 2,000명이 걸리게 됐는데요. 이 걸렸던 주요 원인이 이전에는 40개 도시에 그 부동산과 관련된 종합 전산망이 있었는데 이제 7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500개 도시로 확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100채, 200채씩 갖고 있었던 사람들의 은행 정보뿐만 아니라 주택 거래 정보 그리고 부동산 구입 시의 신원 정보까지도 이제 확인이 될 수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부동산과 관련해서 보통 그 자기 복제라고는 아바타 전략을 많이 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호적에 없는 내 가족들, 친척들, 그다음에 동서들 만들어서 여기에 그 가짜 호적을 줘가지고 부동산을 그 200채씩 갖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해서 그 부동산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조정 국면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우리가 좀 우려하실 점은 중국과 관련된 그 경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과 관련해서 전월 대비로 보면은 이미 부동산 경기는 꺾였고요. 또 거래량을 보면은 최근에 바닥권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경우
경우에 중국의 부동산 시세가 20% 정도 하락한다 그러면 중국의 소비나 생산은 5%포인트 정도 줄어들게 되고요. 그러면 GDP 성장률도 1% 이상 떨어지는데요. 고정자산 투자도 40% 정도가 감소했을 경우에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까지 폭락했을 경우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그 성장률이 내년도에는 4.5%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이런 원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주택 판매 가격 추이가 나왔는데 하여튼 참 많이 올랐군요, 정말. 그러면 뭐 짧게 그 소장님은 그러면 이게 지금 2분기 7.5% 나왔잖아요. GDP 성장률이. 그러면 이제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 이게 7% 초반이나 6%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도 좀 조심스럽게 좀 그 전망을 하십니까? 어떻게 좀 보세요? 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그 중국의 그 2분기 전분기 대비해서 성장률을 보면 7%밖에 안 됩니다. 네. 특히 하반기에 들어서 가장 우려해야 될 점은 부동산 경기 위축뿐만 아니라 중국이 상공비 통제를 계속 강화시키고 있고요. 또한 중국이 재고가 늘어나면서 재고 투자뿐만 아니라 설비 투자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해외 유명 IB들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중국 경제는 7% 전후 성장으로 떨어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것보다도 내년도에 들어가면 중국의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또 신용 경색이 찾아왔을 경우에는 6%대 성장에 들어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제가 갖고 있는 그 모델에 의하면 올해 중국의 성장률은 정부 목표인 7.5%보다 하락한 7.4% 정도가 되고요. 내년도에는 7% 전후로 조금 더 안 좋아지는 그런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중국에 대한 이야기 참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래도 우리가 한번 꼭 짚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중국이 이제는 경기 부양책도 변화가 생깁니다. 이제 옛날처럼 뭐 대단히 건설 사업을 하든가 뭐 수출을 뭐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세계 소비 시장으로 변모되는 와중에서 그에 적합한 또 부양책을 쓰겠다 이런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 보면은 뭐 중국은 우리나라 경제, 산업적으로 매우 밀접한 영향이 있는데요. 이런 변화된 환경 속에서 어떤 업종이 좀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업종에 있는 회사, 기업들이 좀 조금 좀 그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고 또 어떤 업종은 앞으로는 좀 이제 좀 부각될 수 있겠다. 이런 거를 좀 한번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좀 짚어봐 주시죠. 네,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그 과잉 그 시설을 갖고 있는 산업들 보면은 9개 정도 되는데요. 무려 5년간 걸쳐서 5,550조 원 정도를 과잉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런 구조 조정하는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소재나 산업재, 중간재 같은 경우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65%를 차지합니다. 이 시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하반기에도 급격히 회복이라든지 회복세로 전환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대신 중국이 이제 그 새로운 그 정보 사회 그리고 환경 산업 이런 쪽으로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도시와 관련된 공용 강요 그리고 녹색 건축이라든지 전기 자동차, 첨단 그 장비 쪽 그리고 의료나 통신 교육과 같은 내수 서비스 산업들이 발전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5%밖에 차지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종목들을 찾으셔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아웃도어? 예. 저런 얘기가 있네요. 아웃도어, 의류, 캠핑, 수상, 레저. 이런 거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도 소비가 이제 그만큼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로 알려졌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에서는 회색 소득, 그러니까 영수증 없이 거래되는 그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해서는 1,000조 정도 되지만 GDP에 잡히는 항목은 일부만 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소비는 이미 45% 선진국 수준 가까이 지금 전개됐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의식주 플러스 이동과 관련된 산업들이 상당히 유망하다 그럽니다. 뭐 교통이라든지 교육,
의료, 통신, 관광, 서비스 같은 산업들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유통망이 좀 이제 발달되기 시작하니까 우리나라 우유 같은 경우에도 연세 우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연세라는 그 한자를 보면 늘릴 년, 인간 세자, 그러니까 장수라는 의미가 포함되고요. 이름도 옌스라서 상당히 아름답게 들린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중국인들이 웰빙 한국 상품들을 수입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선호하는 그 상품들 있고요. 지명들이 있는데 특히 대학 이름과 관련돼서는 지명이 상당히 좋다 그럽니다. 이화를 중국에서는 리화라 그러고 이화. 예, 그리고 고려대는 고려를 가오리. 그리고 숙명은 아름답고 환하다는 뜻의 그 스위밍으로 발음이 됩니다. 이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그 이름이 좋은 회사들이 좀 부각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화장품, 스마트폰, PCB, 아웃도어 제품들이 좋아지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상공비 단속 때문에 공무원들이 집에 머물리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대형 가전들이 특수가 일어나고 있고요. 또한 그 중국의 공무원들을 접대하지 못하는 기업인들 같은 경우는 이 시점을 이용해서 자기의 몸을 만들기 위해 헬스장을 간다든지 캠핑을 간다든지 이런 붐이 있기 때문에 아웃도어 제품들이 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이게 아주 최신 유행이군요, 유행. 예, 지금 웰빙 바람이 중국에서도 강하게 불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위 관료나 이런 분들이 공산당원들이 평소에는 이제 밤에 이제 한 잔 쫙쫙 해야 되는데 지금은 단속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 못하니까 이제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그렇죠. 산에 가서 이제 그 등산하고 몸 만들기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야, 참 그런 얘기도 대학 이름들이 참 중국 사람들한테 호감이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상당히 예쁘고요. 또 이름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선조들이 이름을 잘 지었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을 중국에 팔면은 상당히 좀 곽감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야,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어떤 그 아이템, 뭐 산업적으로 쭉 한번 크게 좀 한번 짚어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나라 기업 중에요. 이 중국에 가서 뭐 그동안에 뭐 초코파이를 엄청 팔았다 뭐 이런 광고도 많았고 그다음에 뭐 그 오뚜기인가요?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뭐 조미료 이런 거 좀 잘했다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 실제로 좀 중국 사람 현지화 전략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거에 아주 그 성공한 케이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중국 가보시면 좀 눈에 띄는 기업들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고가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중국에서 심어줬고요. 특히 CJ 같은 경우에는 그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는 어느 정도 중국 시장이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는 지금까지 그 조미료라든지 그다음에 음식의 그 다시다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쇠고기 다시다가 전체 90%지만 중국은 닭고기 다시다가 유망한데요. 그리고 또 이 시장이 좀 커지고 있는데 이런 시장으로 우리도 빠르게 접근하면서 이 시장에 선점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보면은 중국의 물건이 조금 팔렸다고 해서 대규모로 그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2배, 3배 올린 종목들이 많은데 이런 종목들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기업들은 유통시장의 찬호를 갖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통시장에서 매출을 올리면은 이익은 많이 남더라도 이 부분만큼 고스란히 그 임대료로 지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좀 꼼꼼하게 살피셔서 투자하시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었는데 끝으로 아까 잠깐 말씀을 쭉 하시다가 이 글로벌 IB들이 막 공격적으로 이렇게 경기 전망 같은 걸 내놓지 않습니까? 이 모건 스탠리가 이 내년 중국 성장률이 4.5%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중국 성장률이 4.5%까지 떨어진다 이러면은 당장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큰 쇼크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성장이 하락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투자주도의 성장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고요. 부동산 시장에 버블이 터졌을 경우에 중국에 최근 들어왔던 한머니들이 5천억 달러 정도 자금이 일시에 빠져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와 생산이 모두 위축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진짜 4.5%까지 떨어진다면 세계 경제 충격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에도 직격적인 직격탄을 날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좀 그 현실화될 가능성, 아까 좀 7% 전후까지 떨어질 수는 있다, 둔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4.5% 이런 게 현실화 될 수 있을까요? 좀 그 부분은 어떻게 좀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네, 중국 정부가 이런 그 신호가 발생하면요, 중국 같은 경우는 국가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 그 자본주의 국가하고 다릅니다. 특히 중국의 은행이라든지 국유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공산당이 책임져야 되고 공산당 자체가 이런 문제에서 해결이 못한다면 일당 지배 체제가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막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오히려 악재가 나왔을 때 중국과 관련된 그 유망한 종목에 투자하시는 역발상도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역시 이제 시장에 모든 걸 맡기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성장률이 진짜 모건스탄 예측대로 뭐 4.5%로 추락할 거다. 이런 조짐이 있으면 국가적으로 개입을 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어떤 경우에도 그 경기 급락을 막아줬고요. 또 성장 자체가 공산당의 가장 그 근본적인 생존 그 기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좀 주목하셔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자,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또 이제 중국 이쪽에서 좀 불길한 얘기들 많이 나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모시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